뉴스파이터에서도 지난해 9월에 전해드렸던 거가대교 트럭 난동 사건, 그 사건이 있었어요. 그런데 어제 1심 판결이 나왔다는데 먼저 홍순빈 아나운서. 네, 부산과 경남 거제로 있는 거가대교에서 있었던 난동 사건이었는데요. 이 범인이 지난번에 이제 1심 재판을 받았다고 합니다. 먼저 지난해 9월에 있었던 그 일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25톤 트럭 한 대가요, 지금 해저 터널을 점거하고 있습니다. 지금 트럭 운전자는 문을 걸어 잠그고요. 경찰의 말을 아예 듣지 않고 있어요. 이렇게 경찰과 대치 상황이 벌어지는데 굉음을 내면서 좌우로 이동하던 저 트레일러는 출동한 순찰차의 후방, 뒤쪽을 들이받고 10m를 그대로 밀고 나갑니다. 그래서 이 순찰차가 지금 트렁크 형체가 보이지 않을 정도로 완전히 파손됐는데요. 저 트레일러는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 이 터널에서 난동을 멈추지 않습니다. 경찰도 보기에 이렇게 손쓸 겨를이 없었던 것 같아요. 해저 터널을 지나니까 거가대교가 나오는데 이 거가대교에서도 가드레일을 들이받는 등 난동을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어요. 그 사이에 지금 바퀴 보시면 경찰이 실탄을 발사해 놓은 상태인데 저렇게 바퀴가 이제 바람이 빠져 있는 상태에서도 저런 행동을 멈추지 않고 있었습니다. 네. 결국 이 거가대교 위에서요, 경찰과 소방대원 간의 대치 상황으로 이어지는데요. 그 장면도 이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거가대교 위에 경찰이 출동해 있고요. 그 사이 소방관들까지 투입이 돼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인원이 투입이 돼서 대치 상황이 벌어지는데 경찰 특공대가 저 차량의 문을 강제로 열어서 저 바다로 뛰어내리려던 남성을 이렇게 제압하는 모습이 남아 있었습니다. 당시의 남성은요, 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였습니다. 네. 지금 다시 봐도요. 그때 당시에도 저희가 영상을 보여드렸습니다만 지금 다시 봐도 정말 그때 참 아수라장이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장희영 교수님. 예, 간단하게 다시 좀 사건을 요약해 드리자면 네. 지난해 9월 10일 밤 11시 30분에 경찰에 전화가 하나가 오는데요. 아하. 사고를 치겠다라는 신고 전화입니다. 사고를 치겠다입니다. 이게 네. 바로 조금 전 그 트레일러 운전 기사였었고요. 네. 그 이후에 6분 후인 11시 36분쯤에 거가대교에서 터널 벽과 부딪히는 첫 번째 사고가 일어납니다. 일단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을 했겠죠. 그래서 네. 이제 이렇게 말리고 뭐하고 하는 과정에서 전혀 제압이 되지 않고 차를 끌고 또 도주를 하니까 네. 경찰이 심지어는 실탄을 발사를 합니다. 네. 그래서 타이어에 펑크가 났는데 타이어에 펑크가 났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차를 멈추자고 계속 질주를 했고요. 그 와중에 뭐 소방대원이나 경찰관 수십 명이 제지를 함에도 불구하고 역시 모든 제지를 뿌리치거나 혹은 위협을 하면서 계속 질주를 하다가 네. 끝끝내 저렇게 경찰에게 제압이 되는 모습이었습니다. 마지막까지도 스스로 그 거가대교에서 뛰어내리려고 하는 것을 강제로 네. 제압하는 모습까지 보셨습니다. 정말로 저 트레일러가요. 차체가 높다 보니까 이 차를 세우기가 쉽진 않았고 이수정 교수님 그리고 심지어 저 트레일러로 앞서 보셨지만 경찰관들을 위협해서 정말 큰일 날 뻔했습니다. 네, 뭐 큰일 날 뻔했고요. 뭐 경찰관들이 다치지 않아서 참 다행이다. 심지어 네. 이제 총탄, 실탄까지 이제 쏘면서 제압을 할 정도로 아주 네. 완강하게 저항했던 것 같고 네. 이 완강한 저항이 사실은 굉장히 계획적이었다고도 볼 수 있을 정도로 네. 112에 본인이 직접 전화를 해가지고 네. 내가 이제 큰일을 치르겠다 이렇게까지 예고를 한 그런 사건이었거든요. 네. 뭐 일반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다 조사를 해보니까 네. 결국 이 사람이 한 5시간 정도 이 난동을 피웠거든요. 아하. 그런 이후에 이 사람을 이제 검거해가지고 네. 혈중 알코올 농도를 측정을 해보니까 네. 0.06%. 아하. 그런데 이제 시간을 5시간 전으로 사고가 일어나기 이제 직전 그 상태까지 이제 역추적을 하면 네. 추정치가 0.12%. 아유. 이건 뭐 완전 만취 상태인 그러니까요. 거죠. 네. 그런 이제 상황에서 전화를 하고 네. 운전대에 앉아가지고 이런 네. 난동을 핀 것입니다. 저 때가 정말 새벽 시간이 아니었다면요. 거가대교 통행량이 얼마나 많을 거예요. 정말로 큰일 날 뻔한 다른 인명피해로도 번졌을 가능성이 충분했던 그런 아찔한 사건이었는데 박지훈 변호사님 대체 네. 이 사람 왜 그랬답니까 대체? 이 자신의 신병을 많이 비관한 것으로 좀 보이는데요. 아하. 특히 이제 지입 차량을 자기가 했었는데 트레일러를 몰면서 20년간 몰았는데 남은 게 하나도 없었다라고 경찰에서 진술한 바가 있습니다. 네. 이 차량을 구입하면서 2억 5천만 원 정도를 빌렸었는데요. 아하. 그 빌렸는 것도
뭐 제대로 갚지 못하는 상황에서 지입을 이용한 것 같아요. 네. 지입을 이용해서 월 38만 원 정도의 지입료를 납부해야 되는데 그 와중에 이 지입 회사가 계속 바뀌면서 소송도 당했습니다. 아. 해지 소송도 당하면서 많이 이제 힘들어진 상황에서 네. 월 한 1,000만 원의 차량 유지비 뭐 비용들을 감당하지 못해서 이러한 일을 벌린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지금 이제 말씀하신 것 중에 네. 지입차라고 하는데 이게 지입차 제도라는 게 뭐예요? 지입차라는 게요. 쉽게 말하면 자신의 차량을 갖고 이 영업용 번호, 넘버를 받는 겁니다. 아. 그래서 회사에서는 영업용 번호판을 주고요. 네. 자신은 자신의 차를 갖고 실제로 자기가 하는데 번호값을 매일매일 내는 겁니다. 아, 매달 내고 예. 일정 보증금 1,000만 원 내고 이 사람 같은 경우는 38만 원 정도 내고 영업용을 했었는데 네. 중간에 회사가 바뀌면서 영업도 못하는 상황이 되니까 아하. 차량 손해도 있고 지입 손해도 있고 네. 여러 가지 손해가 중복된 것으로 보입니다. 아니 뭐 이제 사정을 들어보니까 최명기 원장님 2억 5천만 원 정도 이 빌려서 트레일러를 구입했는데 그리고 다달이 지입료도 내야 되니까 생계가 막막한 건 이해는 딱한 사정 이해는 됩니다만 그렇다고 이런 무모한 행동을 벌인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일단은 술을 마신 게 있고요. 두 번째는 이 사람의 입장에서 이렇게 차량 운전을 갖다 못하게 된다고 생각하니까 네. 온 세상이 자기를 무시하는 것 같고 너무너무 굴욕감이 심한 거예요. 네. 그리고 마지막에 바다에 뛰어내리려고 했다는 걸 보다가 보면 그게 도피의 행각일 수 있지만 또 이분의 입장에서는 어떤 극단적인 선택까지 머릿속에 생각하게 된 거죠. 아하. 그렇기 때문에 세상이 이렇게 나를 무시하고 네.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네. 마지막으로 그게 아니란 거를 갖다 또 한번 울분을 갖다 토해내고 싶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다가 보니까 본인이 본인의 범인을 갖다 예고한 거고요. 아. 만약에 본인이 이거를 예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모이지 않았다 그러면 안 했을 수도 있어요. 하하. 경찰관도 오고 사람도 오게 됐을 때 이제 그 범행을 저지르게 되면서 본인이 다시 세상에 대한 통제감을 가지게 된 거예요. 내가 하는 거에 따라 이렇게 우왕좌왕하는구나. 그러면서 또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이유는 내일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내일 돈을 벌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법과 규칙을 지키잖아요. 이분은 이때의 심정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내일은 없다. 하하. 그 마음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요. 저렇게 극단적인 상황까지 갔어요. 그런데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어제 1심 이 판결이 있었어요. 이 사건에 대해서. 장희영 교수님, 법원의 판단은 뭐였을까요? 예, 뭐 사회적으로 안타까운 현상이긴 합니다만 그거와 별개로 뭐 범죄는 범죄니까요. 그렇죠. 일단 네. 트레일러 난동 운전 기사에게 특수 재물 손괴, 특수 공무집행 방해, 공용 물건 손상, 그리고 일반 교통 방해, 음주운전 등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서 법원에서는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아, 재판부가 징역 네. 3년을 선고한 이 배경, 양형 이유는 뭘까요? 박진 특히 변호사님. 이제 집행유예 기간이었던 점이 좀 고려가 된 것 같습니다. 아. 특수상해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네. 이런 엄청난 범죄라고 봐야 되겠죠. 아. 특수손괴죄, 재물죄 이런 것들을 양형에 이제 반영한 것으로 보이고 네. 다만 3년 이상이 될 수도 있었는데요. 좋은 양형 인자도 몇 가지가 있습니다. 뭘까요? 설명을 좀 했지만요. 일단 지입차하고 그 갈등 문제 때문에 아. 그 범행 동기에 대해서는 좀 이해가 된다는 네. 하고 피해자하고 또 합의가 어느 정도는 됐다는 그런 부분 그걸 고려해서 뭐 범행은 사실 무겁지만 징역 3년을 선고한 것입니다. 자신의 딱한 사정은 있습니다만 자신의 범행을 반성 많이 해야 될 거예요. 정말로 경찰관들이 다쳤다면 더 무거운 중형을 받았을 수도 있었던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널 사랑해. 날 믿어줘. 우리 같이 살까? 이런 연인 사이에 주고받는 말 참 달콤할 수도 있죠. 그런데 이거요. 메신저상에서 이거 믿으면 안 될 것 같아요. 장희영 교수님. 예, 비슷한 사기 행각이 계속 벌어지고 있는데도 끊이질 않네요. 똑같은 네. 수법인데요. 한 국제사기단, 조직단 7명이 검거가 된 사건인데 어떤 내용이냐면 네. SNS나 이런 메신저를 통해서 일반인들에게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접근을 해서 돈을 뜯어낸 혐의입니다. 2017년 8월부터 2018년 6월까지 1년여에 걸쳐서 무작위로 피해자들을 선정을 해서 일단 처음에는 SNS로 호감을 표시하고 뭐 친구를 맺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어느 정도 되면 내가 뭐 예를 들어 뭐 굉장한 재력가인데 혹은 뭐 과거에 뭐 무슨 어디 뭐 엄청난 뭐 권력을 갖고 있는 무슨 장교라든지 뭐라든지 자신이 네. 이제 신분을 속여서 네. 여러 가지를 이제 믿게 한 다음에
한국에 곧 돌아간다. 그리고 당신을 사랑한다. 이렇게까지 이제 발전은 됩니다. 대부분 상대가 여성이겠죠. 네. 대부분의 여성들이 좀 취약한, 뭐 어리거나 아니면 뭔가 심리적으로 좀 약한 사람들이 주로 여기에 많이 당했는데요. 어쨌든 사랑한다까지 이런 아하. 관계까지 되니까 그 다음에 네. 이 사람이 한국에 들어와야 되는데 네. 내가 이 거액의 재산을 한국에 가지고 들어오려면 여러 가지 재반 비용이 들어간다. 일단 항공료가 들어갈 수도 있고 통관비가 들어갈 수도 있고 뭐 우리 지난번에 뉴스파이터에서도 한번 했습니다만 무슨 뭐 재판 비용이나 변호사 비용이 들어갈 수 네. 있다는 영어로 등등등의 명목으로 네. 한국에 있는 이 여성들에게 돈을 뜯어내는데요. 금액이 어마어마하고요. 이번에 아하. 검거된 사람들은 총 7명입니다. 네. 정말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고 또 피해자가 있을 수 있을까 하는데 진짜 이렇게 떡하니 피해자가 있어요. 피해자가 생깁니다. 과연 어떤 식으로 접근했고 그 피해는 어땠는지 그분들의 얘기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2살 된 아이였는데 자기가 52살 장군이라고 더 많은 대화를 하고 싶다. 그 카카오톡으로 초대 좀 해달라고. 근데 처음에는 나는 받을 수 없다고 이제 겁이 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무한테도 얘기하지 말고 믿고 내가 제대해서 갈 동안 잘 보관 좀 해달라고. 그래가지고 뭐 신분증하고 뭐 여권하고 그래서 다 보내줬더니 이제 그 일주일 만에 그 스캔을 완전히 떠가지고 이때껏 내가 믿었던 이 사람이 허구였던 거죠. 뭐 사랑 타령 뭐 하여튼 가정 감언이설로. 이수정 교수님, 네. 그 피해자분도 조금 전에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 온갖 감언이설로 이 피해자분들에게 접근을 했나 봐요. 네, 뭐 결국에는 지금 이런 이제 수법을 로맨스 스캠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결국은 로맨스를 빙자하여 일종의 사칭 사기를 하는 겁니다. 예. 내가 이제 사실은 지금 이 사람은 22살밖에 되지 않은 청년이었다 그래요. 아하. 그런데 뭐 52살이나 먹은 장군인데 내가 제대하고 같이 살자. 네. 뭐 이사 비용을 좀 보내달라 뭐 이런 얘기였는데 네. 결국은 지금 그렇게까지 돈을 보내달라고 하기 전 네. 짧게는 2주, 길게는 몇 달 동안 대화를 나누면서 아주 네. 은밀한 사적인 관계인 양 네. 신뢰관계를 구축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결국에는 믿을 만한 사람이라는 판단에 이르게 돼서 결국에는 사칭, 사기, 피해를 당한 것이죠. 이런 사건 전해드릴 때마다 늘 저희가 궁금했던 게 최명규 원장님, 이 피해자분들은 그러면 이런 대화를 주고받고 메시지를 나누면서 뭔가 이상한 낌새 같은 건 눈치채지 못했을까요? 일단은 우리는 어떻게 저런 감언 이설에 넘어갈까 하지만 그 감언 이설이 참 이분들한테는 듣고 싶었단 말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또 어떤 경우에는 2주 만에 빨리빨리 진행이 된 적도 있었지만 다른 경우에 같으면 몇 달에 걸쳐서 신뢰관계를 가지기 때문에 네. 그 처음부터 만약에 그 돈을 달라 그랬으면 이분들도 이거 전부 다 네. 거짓이구나 알았을 거예요. 네. 충분히 신뢰관계가 있고 신뢰관계가 형성된 다음에 얘기를 하다가 보니까 네. 처음부터 돈을 바라고 나한테 접근한 게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진실일 거야라고 생각하게 되는 게 있고요. 네. 그러면서 또 상대방이 장군이다가 보니까 우리가 논리적으로 생각하다가 보면은 네. 어떻게 그런 사람이 SNS로 만난 당신한테 어떻게 이런 중요한 거를 제안할 수 있겠어요라고 하지만 네. 본인의 입장에서는 상당한 신분의 상승이거든요. 아하. 그렇기 때문에 서로 이게 약간 이상하게 느껴지고 이게 아닐 가능성도 있으나 본인이 이로 인해서 얻게 될 전체적인 어떤 심리적인 이득, 경제적인 이득, 네. 신분 상승의 이득이 아닌다 하더라도 전부 그거를 상회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되고요. 네. 일단 발을 디디게 되면은 이게 거짓이라는 걸 인정하게 되면은 본인이 바보 같아지고 너무 우울해지거든요. 네. 그래서 일단 발을 디디고 돈이 들어가기 시작하게 되면은 오히려 더 빠져나오기가 어려워요. 하하. 그런데요, 이 많은 피해자들이 생겨나는데 이 사람들의 수법이 단순히 메신저만 주고받고 한 건 아니었다면서요, 이수정 교수님. 뭐 이게 지금 로맨스 스캠의 사례만 지금 우리가 알려드렸는데요. 네. 그거 말고도 수법이 여러 가지라고 합니다. 네. 뭐 비즈니스를 지금 할 테니까 나한테 일부를 소액을 투자를 하면 이득을 이제 큰 이득을 주겠다 하는 비즈니스 스캠도 있고, 네. 뭐 위조 카드 스캠, 그 다음에 금을 내가 갖고 있는데 뭐 그것과 연관된 일부 돈을 주면 나중에 이득을 나눠 갖자 이런 방식으로 네. 다양한 스캠 사기 수법들이 있는데 네. 저도 지금 이런 종류의 이메일, 저는 이제 그
페이스북을 그래서 잘 하지 않습니다. 이게 이제 전 세계로 다 오픈이 되다 보니까 아하. 굉장히 많은 위험에 노출이 돼 있어서 뭐 네. 그런 종류의 이제 SNS를 잘 안 하는데 이메일로 이런 종류의 이제 유인 이메일이 와요. 뭐 내가 로또에 이제 당첨이 됐는데 네가 돈을 얼마를 좀 보내주면 내가 뭐 여러 가지 어려움을 해결하고 로또를 받아서 너랑 몇 퍼센트 나눠 갖겠다. 네. 이런 종류의 이메일은 뭐 영어로 과거에는 많이 왔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네. 문제는 이게 이제 구글을 통해 가지고 이게 번역 엔진들이 생겼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뭐 상당수가 한국어로 이게 번역이 돼가지고 이제 이 사랑을 고백하는 이런 문자 메시지가 오는 것으로 보이고 네. 더군다나 과거에는 외국에서 무작위로 이제 사람들한테 이메일이나 이런 것들로 접근했는데 네. 지금 이 이제 조직 범죄단은 네. 국내에 거점이 있어요. 한 7명 정도의 이제 국내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지금 검거됐다고 알려져 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과거에는 외국에서 쏴가지고 그냥 네. 뭐 걸려드는 피해자만 생겼는데 지금 국내에다가 그 중에 일부를 보내가지고 하하. 그 사람들이 아마도 상당히 개인정보 등을 피해자들의 어떤 특성을 파악을 해가지고 접근하는 네. 것 같습니다. 국내 거점 조직을 심어놨군요. 네, 그래서 지금 피해가 이렇게 양산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네. 조금 전에 보셨던 그 돈다발 있잖아요. 저 국제 사기단을 급습했더니 경찰이 급습했더니요. 그 가방 그리고 숙소 등에서 보세요. 저런 돈 뭉치가 막 쏟아져 나와요. 저게 다 선량한 피해자분들에게 다 가머니설로 꼬셔서 유혹해서 뜯어낸 돈입니다. 그런데 장희영 교수님, 사기 행각이 당할 만큼 피해자도 어마어마할 것 같습니다. 어마어마할 텐데 일단 밝혀진 규모 이게 근데 아까 최명기 원장님 말씀하셨지만 피해를 당하고도 말을 못하는 사람들도 있고 더 많은 피해자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만 현재까지 밝혀진 피해자가 국내에서 총 23명이고요. 네. 30대에서 50대까지 피해자의 나이층도 아하. 상당히 많이 분포되어 있었습니다. 네. 아마도 앞서 외로운 마음 뭐 이런 것들을 이용하기도 했겠습니다. 또 워낙 이 사람들이 내가 거액의 재력가다 그리고 단순하게 속인 게 아니라 돈을 먼저 보내달라고 끝낸 게 아니라 내가 이 거액을 너에게 보낼 테니 그 보내는데 필요한 경비를 얼마를 달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기 네. 때문에 어쩌면 또 피해자들이 그 말을 또 믿고 더 크게 사기를 많이 당하지 않았나는 생각이 들고요. 저게 아마 또 돈을 인출한 장면 같아요. 네. 예, 문제는 이제 말씀하시네. 금액인데 파악되지 못한 피해까지 그냥 추산을 했을 때 피해 액수가 무려 100억 원에 달할 것이다라고 네. 경찰은 내다보고 있습니다. 야, 이게 추산입니다만 100억대라면요. 피해 금액이 어마어마합니다. 이 사람들 이 국제 사기단 이 돈으로 뭐 했을까요? 박준 변호사님. 일단은 취득하는 방법이 상당히 좀 교묘했습니다. 두 가지 정도로 보이는데요. 아프리카에 있는 그 명의로 네. 명의의 통장으로 이 국내에 그 출금을 받는 방식을 또 택했고요. 아. 또 아프리카에 직접 기니나 뭐 나이지리아가 가나나 나이지리아로 네. 직접 송금하는 방식을 통해서 허허. 이 자금을 보낸 다음에 이 자금들을 뭐 중고차를 산다든지 중고차 부품을 산다든지 또 수입해서 수익을 내기도 하고요. 네. 이걸 이용해서 선상 파티 같은 걸 한 것 같아요. 네. 호화로운 선상 파티도 나오고 있는데요. 선상 파티에서 다시 또 부르기도 하고 생일 파티도 하고요. 명품도 사기도 하고 호화로운 생활을 했다라고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이게요. 바로 박준 변호사님 말씀하신 자기들끼리 이 사기친 돈으로 호화롭게 배 빌려가지고 유람 서는 것 같아요. 선상 파티를 하는 거예요. 저렇게 덩실덩실 춤추면서. 네. 야, 돈 벌기 쉽구나. 그랬을 거 아니에요, 지금 박준 변호사님. 쉽게 버니까요. 저렇게 네. 쉽게 쓰는 거고요. 사실은 자신들 돈은 아니잖아요. 네. 피해자들 돈을 갖고 저렇게 호화로운 생활을 했다라고 합니다. 네. 한국입니다, 저기도. 네. 저렇게 국제 사기단 7명이 검거됐고요. 아직 이 사건 끝난 게 아닙니다. 아직 9명이 지금 도주를 해서 수배 중이에요. 그래서 경찰이 계속해서 이 사람들을 쫓고 있는데 이 사람들 대체 어떻게 범죄를 이어갈 수 있었는지 경찰의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기 조직 스캠 네트워크의 한국 지부장 A모 씨와 조직원 7명을 검거하여 구속하였고 나머지 일당 9명을 추적 수사 중에 있습니다. 스캠 네트워크는 나이지리아와 가나 등 서아프리카에 본부를 두고 한국과 중국, 인도 등에서 활동하는 국제 사기 조직으로 밝혀졌습니다. 최초 입국 시 난민 신청을 빙자하여 입국하거나 관광비자로 입국한 다음에 난민 신청을 반복하고 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으로 계속 체류 기간을 늘렸고 그렇지 않으면 외국으로 왔다 갔다 외국의 입출국을 반복하면서
지금 수법 보니까 박주민 회사님 네. 이 사람들이 진짜 뭐 악랄하다는 생각이 또 들어요, 수법이. 대단합니다. 라이베리아라고 이제 아프리카 서부 대서양 네. 쪽에 있는 국가인데요. 거기는 우리나라랑 체결이 돼 있어서 비자 없이 90일간 우리나라에 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90일 있다가 만약에 이 무자격이 된다 그러면 네. 난민 소송을 걸어가지고 또 체류 자격을 받고요. 지게 되면 다시 갔다가 다시 돌아오고 네. 그런 식으로 제가 범죄를 계속 저질렀고 네. 아마 이런 우리나라 법 체계 같은 것들을 좀 잘 네. 알고 있었지 않을까. 소송을 완전히 자유자재로 제기를 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점점 이 피해자들이 늘을 것 같아서 걱정이 되는 부분이 하나 뭐냐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예전에는 그냥 영어로 메신저를 보내거나 그냥 번역된 어설픈 얘기가 네. 맞다면 이제는 이 국제 조직단이잖아요. 그리고 한국에 지부가 있어요. 그러니까 국제 본부가 있고 각 전 세계에 지부가 있다 보니까 네. 한국 지부에 있는 사람들은 또 한국 일들도 포함돼 있거든요. 아무래도 개인 정보를 더 쉽게 접할 수 있고 네. 한글을 알다 보니까 SNS 들어가면 그 사람들의 일상이나 쭉 이런 것들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취약점을 노릴 수가 있다는 네. 단점이 있어요. 이 사람들 딴에는. 그러다 보니까 점점 더 수법이 진흥화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네. 더 조심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모두가. 이 사람들 일단 7명은 검거했고 9명은 수배예요. 박준 변호사님, 이 사람들 어떤 혐의로 처벌할 수 있어요? 예, 외국인이지만 한국에서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속지주의가 적용이 되고요. 우리나라에서 했던 범죄 처벌할 수가 있고 아마 편치죠. 사람을 속여서 돈을 받았던 사기죄가 성립하고 네. 이 금액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네. 좀 중형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나머지 9명도 반드시 검거해 주기를 또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정말요,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아이는요, 꽃으로도 때리지 말라 그랬어요. 정말로 아이에게 어떻게 이런 짓을 할 수가 있을까요? 홍순빈 아나운서. 네, 태어난 지 1년 정도 된 아기를 키우고 있던 부부는 맞벌이를 하느라 육아에 도움이 좀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12월에 여성가족부 아동돌봄 서비스를 통해서 50대 돌보미를 고용하는데요. 그런데 그 이후에 이 아기가요, 밥을 먹을 때 좀 이상한 행동을 보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집안에 설치된 CCTV를 이 부부가 확인해 보는데 그 CCTV에서 충격적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돌보미가요, 이 아기를 꼬집거나 뺨을 때리는 등 학대를 일삼고 있었다고 하는데요. 무려 3개월 동안 이 학대가 이어졌다고 합니다. 충격에 휩싸인 이 부부는요, 해당 CCTV 영상과 그리고 관련 글을 청와대 게시판에 올리는데요. 현재까지 20만 명에 가까운 분들이 이 청원에 참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얘기만 듣고서는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가 하실 거예요. 지금부터 영상을 저희가 CCTV 영상을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충격에 빠지실 겁니다. 현장 당시 CCTV 화면 보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하는 짓이야? 왜 밥을 그렇게 먹어? 입을 크게 벌려야지. 생후 14개월입니다. 14개월 아이에게 저희가 영상으로 차마 다 보여드리지 못한 부분도 많습니다. 저희가 방송 전에 저희 제작진과 함께 이 영상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보고 왔습니다만 아이의 뺨까지 때리면서 저렇게 억지로 밥을 먹이는 모습이 집안에 설치해둔 CCTV에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장희영 교수님. 앵커님께서는 순화해서 밥을 먹였다라고 표현을 하셨습니다만 과연 저희 먹인 건지 아니면 정말 또 다른 학대인 건지 모를 정도로 정말 좀 숨이 막힐 만한 장면인데 말씀하신 대로 저 외에도 폭행하는 장면도 있었고요. 아이가 바닥에 앉아 있는 상태에서 저렇게 말도 못하는 아기가 얼마나 무서웠으면 뒤로 이렇게
팍 도망가는 모습도 사실 저는 보고 너무나 놀랐는데 네. 지속적인 학대가 이어졌다라는 것 아무리 어리더라도 아이에게는 너무나 큰 충격이고 또 트라우마가 되지 않을까 걱정이 되는 부분이고 무엇보다 네. 의사 표현을 못 하잖아요. 나중에 엄마나 누가 왔을 때 이걸 잃을지도 못하는 아이를 아무도 보지 않은 곳에서 저렇게 할 수 있다라는 건 참 끔찍한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네. 아이 돌봄이에요. 저 사람이요. 그런데 저런 행동을 벌이고 있어요. 그리고 엄마 아빠는요. 그러면 시청자분들 그러실 거예요. 엄마 아빠는 어디 있길래 아이 돌보미가 돌보나 하실 텐데 엄마 아빠는 생활 전선 때문에 엄마 아빠 다 맞벌이 부부예요. 그래서 아이 돌보미한테 맡기고 나갔던 거예요. 출근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사이에 저런 일이 벌어졌던 겁니다. 최명기 원장님, 이 부모님들이 언론과 인터뷰에서 그런 얘기를 해요. 저 아이가요, 세상에 지금 숟가락만 보면 밥을 안 먹으려고 한대요. 고개를 젓는데요. 밥을 안 먹으려고 한대요, 지금. 그러니까 이제 밥을 갖다 숟가락으로 떠먹이려고 하면서 본인의 입장에서 끔찍한 어떤 폭행이 벌어지게 되잖아요. 근데 아이의 입장에서는 그게 밥을 갖다 본인이 빨리 안 먹기 때문에 자기가 폭행의 대상이 된다는 걸 인지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는 중간에 매개물인 숟가락만 기억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숟가락을 보게 되면은 그게 식사 시간이 됐건 식사 시간이 아니게 됐건 숟가락을 보게 되면은 또다시 밥 먹는 게 시작이 됐고 밥 먹으면서 나는 또 맞고 야단 맞고 소리 지르고 공포의 순간에 놀리게 됐다고 생각을 하다가 보니까 우리가 자라보고 놀란 가슴은 소뚜껑 보고 놀란다 그러잖아요. 네. 우리 아이는 숟가락만 보게 되면은 너무 끔찍하고 무서운 게 떠올라서 견딜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부모님들이요, 아이가 그래도 안정된 상태로 밥을 먹게 하려고 젓가락을 다 치운대요. 그렇게 지금 하고 있답니다. 얼마나 지금 안타까워요. 그런데 이 아이가 보인 트라우마 반응이요, 이수정 교수님, 부모님들이 깜짝 놀란 게 밥 먹을 때 아이가 손으로 자기 뺨을 자기가 때리더래요, 아이가. 정말로 너무 가슴 아픕니다, 진짜. 글쎄, 진짜 확인을 해봤더니 한 3개월 정도를 계속 밥 먹을 때마다 뺨을 이렇게 찰싹찰싹 때리면서 숟가락으로 앙 하고 올 때 숟가락을 푹 집어듣는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 습관을 들였더라고요. 네. 그런 것들이 결국에는 아이에게는 이미 일종의 트라우마를 형성한 게 아닌가 싶고요. 그런 식의 이제 트라우마 끝에 일종의 스트레스 반응이죠. 네. 결국은 자해하는 행위가 시작이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자기가 스스로의 뺨을 때리기도 하고 이런 애들 중에 머리를 바닥에 박는 애들도 있고요. 지금 이렇게 학대 피해는 아이들에게 굉장히 심대한 영향을 미치는데 네. 이 아이가 몇 살인지 봤더니 네. 14개월이에요. 세상에. 14개월이면은 이미 아이들이 붙잡고 서서 뒤뚱뒤뚱 발을 이제 움직일 수 있는 이런 아이를 지금 저렇게 의자에다가 가둬놓고서는 움직이지도 못하게 하면서 결국은 음식을 먹는 학대를 계속 일종의 뭐 고문처럼 한 거죠. 아이고. 그러다 보니까 애가 정상으로 발달하기는 일단 어려워 보입니다. 아이고. 회복하는데 꽤 많은 시간이 세상에. 들 거예요. 네. 박지훈 변호사님, 네. 아이가 칭얼댄다고 저렇게 정말 생후 14개월 손댈 데가 어딨다고 지금 저 아이에게 저런 만행을 아이는 저지릅니까? 원래 칭얼댑니다. 아이가 뭐 말하고 밥 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아이가 없잖아요, 사실은. 당연한 어떤 그거고 자신의 어떤 직무, 업무가 돌봄입니다. 아이 돌봄이. 네. 당연히 그거를 알아먹고 밥을 주고 칭얼대는 게 자신의 의사 표시라고 봐야 되는데 네. 그 칭얼대는 게 싫어서 쥐 받고 네. 그리고 밥을 억지로 먹이고 그래서 이 사람이 과연 아이 돌보미로 자격이 있는 건지 우리 이런 말 하잖아요. 꽃으로라도 아이는 때리지 마라 이러는데 맞아요. 네. 저런 행동을 한다는 게 참 정말 이해가 안 됩니다. 그 CCTV는요, 이제 그런 거 있잖아요. 아이 돌보미를 이제 고용을 하게 되면 부모님들이 외부에서도 우리 아이가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아이 돌보미랑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보기 위해서 곳곳에 이제 부모님들이 CCTV를 설치해 놓는 거예요. 이번 경우도 이 부모님들은 맞벌이 부부다 보니까 다 같이 출근하고 CCTV로 이제 이따금씩 집안 내부 사정을 들여다보고 계셨던 거예요. 그런데 앞서 거실만 CCTV가 있는 게 아니라 보셨던 것처럼 아이가 자는 방에도 CCTV가 있었는데 아이가 칭얼대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다 보니까 세상에 아이가요, 아기용 침대에서 떨어집니다. 이수정 교수님.
네, 뭐 지금 이것을 실수라고 주장 중입니다. 이 아이 돌봄이란 사람은. 그런데 이게 정말 실수일지 좀 따져봐야 될 필요성이 있고요. 결국에는 아동학대 치사 같은 사건들은 아이를 결국은 위에서 안고 있다가 바닥에 떨어뜨려가지고 뇌손상으로 사망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 실수가 아닌 상당 부분 뭐 본인의 격분을 조절하지 못해서 결국은 홧김에 그런 식으로 하기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 지금 저 장면이에요. 네, 침대에서 고의로 방치해서 결국 아이가 떨어지게 내버려 둔 건 아닌지 그런 것도 확인을 해야 되는데 문제는 바닥에 이마를 부딪혀가지고 큰 뭔가 상흔이 생겼다고 합니다. 이건 사실 상해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실은 굉장히 엄벌에 처할 수도 있는 지금 그 정도의 학대 수준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청자분들은 그런 궁금증이 생기실 거예요. 저런 학대가 3개월간 이어졌다고 하는데 아니 그러면 부모님들은 왜 저 사실을 모르고 있었을까? 이제서야 알았을까? 그런 궁금증이 생기실 것 같아요. 장희영 교수님. 결과적으로 이제 그런 궁금증이 생길 수가 있는 거고 사실 엄마 입장에서는 돌보미가 왔어요. 게다가 이게 정부 지원 시스템으로 돌보미가 이제 왔기 때문에 정부에서 어느 정도 일정 교육을 시켜서 자격 요건을 좀 만든 다음에 보내는 사람이니까 일단 믿었을 것이고 믿지 않으면 또 내 아이를 어떻게 맡기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실시간 CCTV가 있었음에도 매일 들여다보는 게 아니라 일하다가 잠깐 들여다보는 거죠. 근데 네. 들여다볼 때는 뭐 아무 일도 없고 뭐 애가 뭐 잘 시간이고 이럴 수도 있으니까 문제를 눈치를 채지 못하다가 네. 우연히 한 장면에서 약간 아이가 학대를 당하는 걸 본 거예요. 그다음에 집에 와봤더니 아이가 얼굴에 꽃이 핀 자국도 보이고 그러다 보니까 그 과거의 일들 예를 들면 다쳤는데 저 사람이 이제 아이가 혼자 놀다가 그런 거다라고 했던 모든 얘기들이 다 설마 혹시 이게 학대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녹화되어 있는 CCTV를 다 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 정황들이 다 들통이 났고 오히려 엄마 입장에서는 내가 왜 진짜 이걸 들여다보지 못했을까라는 죄책감이 오히려 들 만한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문제는 또 하나가 있는데 이 베이비시터가 올 때마다 뭐 이렇게 상냥하게 이 엄마하고는 굉장히 잘 지냈고 때로는 본인의 사비로 우리 아이가 너무 예뻐서 내가 선물 하나 사왔다. 본인의 사비로 책도 사오고 이러니까 이 엄마 입장에서는 야 이런 돌봄 선생님이 또 있나 오히려 감사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던 와중에 이런 충격적인 일이 사실은 뒤에서 벌어지고 있었던 겁니다. 최명기 원장님 그야말로 두 얼굴 가진 돌봄이었습니다. 진짜로. 그러니까 본인이 이렇게 아이를 학대하니까 본인도 찜찜한 부분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들키지 않기 위해서 더욱더 엄마가 보는 데서는 더 아이한테 잘했을 수 있는 거고요. 반대로 본인이 본인의 의지를 갖다 낮추고 굉장히 오히려 좋은 척할 때도 생각한 거예요. 네. 나중에 학대할 수 있는 기회가 있고 화풀이를 할 수 있으니까 더 잘할 수도 있는 거고요. 네. 또 이런 돌봄이라든가 이런 가해자를 보다가 보면 가끔씩은 이런 유형도 있어요. 네. 아이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움직일 땐 굉장히 예뻐해져요. 네. 그러니까 엄마도 우연히 그때 CCTV를 보게 되면 너무 좋은 돌봄인 거예요. 네. 그러나 아이가 자신의 뜻에 따르지 않게 되면 확 돌변해서 아이를 갖다 힘들게 해요. 네. 그러면서 그걸 갖다 훈육이라든가 그런 거를 본인이 합리화를 갖다 하는 수도 네. 있어요. 자신의 이런 극악무도한 행동이 드러나게 됐는데 이수정 교수님 이 사람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을 텐데 뭐라고 하던가요 혹시? 네, 뭐 지금 이제 최명기 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뭐 아동학대, 신체적 체벌을 하는 아동학대 가해자들은 보통 그거를 훈육이다, 애를 가리키려고 그렇게 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들을 하는데 네. 많은 경우에 그런 식으로 상습적으로 저렇게 전혀 저항 불가능한 애를 폭행하는 그런 가해자들은 대부분 성격 장애가 있어요. 그런데 이런 사람을 도대체 왜 선별을 해서 골라내지를 못하고 이 사람에게 이 아이 돌봄이라는 직업을 줬는지 네. 일단 그 과정을 살펴보지 않으면 안 되겠다. 네. 이게 과연 이 사람 한 사람만의 문제인지 네. 아니면 절차가 허술해가지고 여러 명의 이런 사람들이 지금 돌봄이 직업을 세금으로 지금 하고 있는 건지 아하. 확인을 좀 해볼 필요가 있겠다 싶습니다. 그러니까요. 구멍이 뚫린 거예요. 사실은 아이 돌보미 서비스에 대해서. 그런데 장희영 교수님, 이 아이 돌보미란 사람이 이 해당 피해 부모님한테 장문의 문자를 보내왔던데 거기에 뭐라고 적혀 있던가요? 더 기가 막히고 사실 더 분노할 만한 내용이 있어요. 이 사람 입장에서는 오히려 억울하다는 입장인데 내가 아이를 이렇게 한 건 맞지만 그거는 아이 부모님들을 위해서도 그런 거고 내가 아이를 위해서 그랬다. 그 위한다는 마음은 뭐냐면 말씀하신 대로 훈육 차원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네. 본인이 6년 동안 이 일을 해왔는데 당신네 이 사건 때문에 내가 이 일을 그만두게 됐다. 나의 6년간의 노고가 물거품이 됐다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근데 저는 이게 되게 끔찍한 게 이 해당 부모지만 이 사건으로 그 6년 동안 이 돌보미에게 아이를 맡겼던 부모님들
혹시나 나는 눈치채지 못했지만 우리 아이도 이런 학대를 당하고 6년 동안 뭐 1년이든 몇 개월이든 있지 않았을까. 아마 과거에만 해도 CCTV가 이렇게 지금처럼 일반화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네. 과거에는 더욱 들키기가 어려웠을 거예요. 지금은 네. 그나마 CCTV 때문에 드러났지만 어쨌든 6년 동안 이 일을 했고 지금 그만두게 된 게 당신들 탓이다라는 식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물론 이게 사과문이라고는 했습니다만 이 내용 안에 그런 것들이 들어 있습니다. 아니, 박지훈 네. 변호사님, 노고, 물거품, 이걸 이런 단어를 이럴 때 쓰는 단어가 아니잖아요, 지금. 자기가 학대를 해놓고 노고다, 물거품이다 이런 말을 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 이해가 안 되고 그럼 6년간 이렇게 다른 데도 계속 학대했다라는 증거거든요. 여기서만 했겠습니까? 그 이전에 CCTV 없는 곳에서도 계속 했지 않을까 추측이 되고 네. 그렇게 했는 게 노고라고 저 자신은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진짜 좀 엄하게, 중하게 좀 처벌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모님들 가슴이 얼마나 미어질까요? 저희 뉴스파이터 제작진이요. 정말 사실 이 기억을 다시 떠올리고 싶지 않으실 거 아니에요. 그렇지만 정말 송구한 마음이지만 이 부모님 심경을 한번 저희가 들어봤습니다.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뺨 맞는 영상을 이제 처음으로 보게 됐고, 그때는 저나 와이프나 이제 굉장히 충격을 받았죠. 그리고 나서 이제 계속해서 영상을 좀 찾아봤더니, 그만한, 그것보다 더 저희가 힘들어할 만한 성인들이 마저도 아플 것 같은 막 그런 장면들이 계속 포착이 되더라고요. 아기를 정말 좋아했다. 밥 먹는데 이런 버릇이 들면 부모도 힘들고 아이도 힘들기에 자기가 고쳐주려고 그랬다.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자기가 조금 과했나 보다. 아직도 수저를 보면은 이제 그 위에 있는 음식이 무엇이든 간에 일단 경계를 하고요. 법이 허용하는 한도 안에서 이분이 처벌을 받으셨으면 좋겠고요. 다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게끔 그렇게 되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앞서 저희가 짚어봤습니다만 아이 돌봄이 정부 지원 아이 돌봄이니까 이 부모님들은 철석같이 믿으셨어요. 정부에서 하는 거니까 믿을만 하겠지. 네. 대체 아이 돌보미가 어떤 선발 과정을 거치는지 저희 제작진이 한번 들어봤습니다.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정위원회를 열어서 이분 활동을 중지를 시켰습니다. 이 자격을 정지시키기 위한 행정 절차를 거치고 있습니다. 미처 못 전해드린 내용이 있는데 저희가 들어봤더니 이래요. 일단 활동을 중지시켰대요. 해당 그 돌보미는요. 아이 돌봄이 선발하는 게 보육교사하고는 좀 다르대요. 네. 일정 자격이 없대요. 베이비시터, 그냥 베이비시터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할머니나 어머니 뻘 연세 되는 분들이 아이를 봐주겠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일단 자격을 안 본다는 거. 이게 맹점의 구멍이에요. 박준 변호사님. 네, 아이 돌봄 지원법이라는 법이 있는데 그 법에 따라서 정부가 지원 사업을 하고 있고요. 맞벌이 부부고 근데 좀 가격이 싸다 보니까 요건이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이거 아이 돌봄이 정부 지원 사업 받는 게 어렵고요. 근데 문제는 이 정부가 뽑은 이 아이 돌보미가 사실은 약간의 면접 절차를 거치고 약간의 수업 절차를 거치면 다 가능합니다. 파산자나 전과자 이런 일정 그 사람들 아니면 일정 교육만 받으면 가능하기 때문에 네. 중간에 어떤 심리적 어떤 부분, 특히 이렇게 학대를 하는 사람을 가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맞벌이 부부는 이 사람을 쓸 수밖에 없고 네. 그렇지만 이 사람은 자격은 사실 없고 이래 학대를 한다 하더라도 자격이 잠깐 정지가 되기도 하고요. 3회 정도 반복이 되면 자격이 취소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 아이 돌보미 사업, 이 자격 사업 이거를 네. 좀 제대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성가족부가요. 지금 자막 보이시죠? 돌보미 아동학대 사건이 이제 화들짝 놀란 거예요. 긴급 전수조사 실시하는 늘 이런 식입니다. 늘 뭐가 터지면 사후 약방문식으로 이제야 막 부랴부랴 야 한번 살펴봐 이럽니다. 지금 이런 일이 있었을 거로 예상 못했어요? 이제 와서 부랴부랴 호떡집에 불난 것처럼 이제 와서 야단 법석 떠옵니다. 이게 정부가 하는 행태입니다. 자, 그런데 이 부모님이요.
인터뷰에서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아이한테 제일 진짜 미안하대요. 그러면서 뭐라 그랬냐면 이수영 교수님 그러네요. 아이가 엄마 아빠가 출근할 때 빠이빠이 했는데 그 손을 흔들었을 때 아이 심정이 어땠을까? 이게 빠이빠이가 아니라 엄마 아빠 가지마. 혹시 이런 마음이었을 수 있어요, 진짜. 아이는 아마 3개월 정도 되면 아마 어떤 사람이 본인에게 해코지를 하는지 아마 인지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안감이 있었겠지만 부모님이 이제 어쩔 수 없이 모두 이제 출근을 해야 되니까 그것도 역시 수용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라 아마 빠이빠이를 그야말로 했던 게 아닌가 싶은데요. 근데 이제 아까 그 제도와 연관해가지고, 물론 전수조사를 하는 것도 이제 와서는 해야 될 일로 보이지만, 사전에 미리 선별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맞아요. 이 아이 돌보는 게 웬만큼 스트레스를 받는 일이 아닙니다. 네. 지금 아까 구청 관계자가 지금 할머니나 어머니나 누구든지 아이를 돌보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얘기하시면 굉장히 곤란한 게, 자기 핏줄 돌보는 거하고 남의 자식 돌보는 거하고 어떻게 같나요? 네. 그런데 그 스트레스 수준이 굉장히 높은 이런 이제 일에 사람들을 투입하면서 그냥 나눠주기 식으로 아무나 하면 된다. 이런 인식 자체가 사실 아이디어가 잘못된 거 아닌가요? 네, 그것부터 맞아요. 고쳐야 될 것으로 그런 생각 보입니다. 진짜 아마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거예요. 아이 돌보는 건요. 돈벌이 수단이 아니에요. 직업이 아니라고요. 정말 애정을 가지고 돌봐야 되는 겁니다. 정말 그런 자격이 있는 사람을 뽑아야 되는 게 정부 돌보미 시스템이고요. 정말 이번에 바뀔 수 있을지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너무너무 가슴 아픈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언뜻 보면요. 평범해 보이는 빌라가 있는데 뭔가 수상한 기운이 느껴진답니다. 홍순빈 아나운서. 네, 이 평범해 보이는 이 빌라에 여러 명의 남성들이 우르르 몰려갔는데요. 남성들이 향한 곳은 바로 이곳이었습니다. 영상으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 명의 남성들이요. 지금 주택가의 어디론가로 향합니다. 어허. 뭔가 좀 굉장히 많은 인원이 움직이고 있어요. 무슨 일인지 소방차까지. 119 특수 구조단까지 출동을 구조단이에요? 합니다. 네. 저 한 빌라에 형사들이 들이닥친 건데요. 아. 지금 방 곳곳에서 주부들이 줄지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 명의 여성들이 좀 당황한 듯 한 모습을 보이고 있죠. 네. 지방 곳곳에서는 저렇게 현금도 보였고요. 어허. 지금 형사가 소지품을 갖고 나오는데 한 손에는 저렇게 화투까지 아하. 들려 있습니다. 네. 방 안 한켠에는 CCTV를 한눈에 볼 수 있는 모니터도 있어요. 아하. 바로 이 집에요. 네. 4명에서 5명이 수시로 드나들었다고 하는데요. 네. 새벽에까지 인기척이 느껴지다 보니까 네. 이 지역에서 이 빌라에 관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하하. 과연 어떤 소문이었을까요? 인근 주민분의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을이니까 근데 차들이 이렇게 아줌마들이 돈 많은 여자들 같이 생긴 사람들이 또 5명도 오고 또 애들차도 오고 또 혼자도 와서 올라가고 그러더라고. 우리 아줌마들이 많이 오더라고. 왔다가 그냥 5명도 왔다가 막 4명도 왔다가 또 늦게도 가고 새벽에도 가고 그런 식이었어. 그래서 소문이 이 하우스 생겼다라고 그렇고 소문이 어디 났었죠. 박지훈 변호사님, 네. 지금 주민분 얘기 말미에 하우스 도박장이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네, 도박장이 빌라에 개설이 된 셈이죠. 옛날 같으면 이제 비닐하우스 이래가지고 산에 많이 있었는데 그랬었죠. 아하. 이제 도시로 도박장이 침투가 됐는데 지금 얘기에 따르면 실제로 우리 소위 말하는 카드깡이라고 그러죠. 네. 거기서 이제 카드 결제를 해가지고 수수료까지 먹이면서 이 돈을 빌려준 다음에 4명이 한 팀이 돼가지고 하투 같은 것들, 고스톱 같은 걸 한 걸로 보입니다. 허허. 고스톱 소리도 많이 났다 그러고 네. 착착거리는 소리도 많이 났다고 그러고 고스톱을 하면서 이 금액 자체는 최초는 한 40만 원 정도 해가지고 수수료 떼가고 그리고 200만 원 정도 이럴 때까지 하다가 이 금액자 다 해보니까 수십억 대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네. 추측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렇게 주민분들까지 이거 저 집이 이상해. 왜 새벽까지 여성 너다섯 명이 새벽까지 있고 뭐 소란스럽고 이렇게 주민분들 뭔가 낌새를 눈치챌 정도였는데 장희영 교수님
왜 빨리 저 주부 도박단을 검거를 못한 거예요? 이유가 있어요. 이유를 들으면 더 아마 깜짝 놀라실 텐데 정말 이렇게까지 사람들이 지능화됐나 범죄가 하는 생각이 드실 텐데 네. 말씀하신 대로 지금 이 도박 사건이 1년 가까이 넘게 진행이 됐고 그 가운데 수십억 원의 이제 판돈이 왔다 갔다 네. 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수많은 불법적인 행위가 이뤄졌고 심지어 밖에서 화투 치는 소리가 들릴 정도였는데 어허. 문제는 이렇게 신고를 받고 그러니까 신고 자체도 112에 지난해 10월부터 한 7차례 정도 접수가 됐었고요. 그래요? 심지어는 국민신문고에 주택가에서 이런 도박장이 운영되고 있다는 신문고 글까지 올라올 정도로 어허. 모두가 알고 있었는데 경찰의 문제는 출동만 하면 네. 아무 일이 없는 거죠. 일반 빌라인 거죠. 그 아, 이유가 있었는데 왜? 그냥 빌라 한 칸이 아니라 아까 잠깐 설명 나왔으면 빌라 여러 군데 여러 칸을 빌라를 여러 네, 칸을 여러 채의 빌라를 임대를 한 다음에 그러니까 층이 다른 것도 있고 옆방인 것도 있습니다. 그 벽과 천정 사이사이에 네. 비밀 통로를 만들어 놨고 또 주변에 CCTV를 다 달아놔서 일단 네. 경찰이 오면 CCTV로 오고 있거나를 확인을 한 다음에 네. 어딘가로 가면 그중에 이제 어디 한 곳으로 가지 않겠습니까? 신고를 받은 그 호실로. 그럼 그 비밀 통로를 통해서 다 이동을 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경찰이 문을 열었을 때는 일단 처음에는 문이 아무도 없는 것처럼 문이 안 열리고 강제로 문을 열었을 때는 아무도 없는 빌라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신고를 받았는데 아무 일이 없으니 당연히 검거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죠. 아하, 보세요. 지금 빌라를 이 주부 도박단들을 유인하기 위해서 도박장을 개설한 사람이 빌라를 어떻게 구입인지 보세요. 애초에 마음을 먹었어요. 작정을 했어요. 위층은 두 채를 이어서 매입을 하고 아래층은 한 채를 매입해서 총 세 채를 매입했는데 보세요. 위층에 붙어있는 데는 비밀 통로가 있어요. 그리고 아래층 연결된 데는 비밀 계단이 있으니까 신고를 받고 경찰 출동했지만 매번 허탕 이유가 저리로 쑥 도망을 간 겁니다. 이수정 교수님 정말 나쁜 쪽으로 머리 잘 쓰네요, 진짜로. 아주 기상천외합니다. 네. 예, 새 집이 결국 다 이제 도박에 이용이 됐다 이런 얘기고. 네. 그런데 다행히도 경찰이 굉장히 인내심을 가지고 이제 검거를 한 것 같은데 장기간 동안 이제 잠복 수사를 했대요. 세상에. 그래가지고는 결국 이게 뭐 1층만이 아니라 2층에 이제 있는 두 채까지 전부 다 연결돼 있다는 사실을 확인을 하게 돼서 결국에는 강력팀 2개 팀이 투입을 해서 현장에 이제 급습을 해가지고 다 네. 검거했다고 합니다. 앞서도 보셨지만요. 어떻게 또 신고받고 오는 경찰도 알 수 있었을까요? 저 사람들이 외부를 비추는 빌라 외부를 비추는 CCTV까지 설치해놓고 그걸 안에서 보고 있는 거예요. 야 온다 떴다 그렇겠죠. 그럼 다 도망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찰이 들이닥치면 여기 무슨 뭔가 낌새는 이상한데 어떻게 오셨어요? 분명히 그랬겠죠. 그래서 매번 허탕쳤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는 딱 정말로 끈질기 집념으로 경찰이 검거를 했어요. 관련해서요 경찰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옆 통로 만들어 놓고 또 계단 만들어 놓고 하는 식으로 자기들은 이제 편하게 이동하기 쉽게 하려고 그랬다는데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것 같고 안에 들어가 보니까 또 CCTV도 외부에 감시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놓은 걸 확인했습니다. 저 얘기를 들으니까요. 최명규 원장님 참 한심하고 딱하다는 생각이 저렇게까지 해서 치고 싶습니까? 도박을 하고 싶어요? 이제 기본적으로 도박을 하는 사람들은 본인이 최종적으로 잃을 거라고 생각을 하질 않아요. 근데 도박은 이제 확률이거든요. 더군다나 저기에 와서 도박을 할 정도니 얼마나 다들 잘하는 사람들이겠어요. 그러나 본인들은 그 잘하는 사람을 갖다 이기는 독특한 방법이 있거나 독특한 운이 자신한테 있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런 분들이기 때문에 결국 비슷하게 본인이 또 잡힐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더군다나 한두 번 정도 학습이 되어서 실제로 경찰이 왔는데 돌아가는 거를 갖다 보면은 네. 보통 사람들은 다음엔 잡힐지도 모르겠구나 생각하잖아요. 네. 저분들은 반대로 네. 안 잡히는구나 생각하고 계속 하게 돼요. 모르긴 몰라도 저 사람들이요, 저 도박단들이 자기들끼리는 감탄했을 거 아니에요. 우와, 이 멋지다 시설 이런 식으로 해놨구나. 그럼 우리 안 걸리겠네. 박지훈 변호사님 네. 그런 생각도 했을 거예요. 맞습니다. 50대 여성입니다. 아이디어를 잘 썼다고 표현할 수는 없지만 그렇기 때문에 오랫동안 도박장을 개설할 수 있었는 것 같고요. 네. 3개 정도 하다 보니까 경찰이 찾아낼 수 없었고요. 도박장 개설제가 됩니다. 이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무겁네요. 구속이 됐고요. 네. 나머지 상습적으로 했던 주부들은 상습 도박죄가 성립할 수가 있어요. 네. 근데 도박이라 하더라도 내기하는 게 무조건 처벌되는 건 아닙니다. 한 번 정도 뭐 사다리 타기 이런 거 돈 내기 했는 거 그걸 처벌할 수는 없는데 일시오락이라면 처벌할 수가 없는데요. 네. 이런 것처럼 상습적으로 반복을 한다면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 반성이나 할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번에 재수없어 걸렸다 이런 생각도 할지 모르겠습니다. 정말로 이런 곳이 지금 이 순간에도 전국 곳곳에 있을 거란 생각을 하니까 정말 우리 경찰분들이 더 할 일이 여전히 많다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